본격적으로 조금 시작이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영화였던 여행자의 피라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주간 시내21에서 그 영화 관련한 기획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 저랑 평론가님께서 이제 같이 짤막한 글을 하나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라 하면 이제 여행자의 피로에 등장했던 몇몇 장면들을 이전 홍상수 영화들의 몇몇 장면들과 포개인 뒤에 그것들의 의미화를 간단하게 해보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상 자료에서 좀 제안을 주신 대담의 내용도 그 기획의 연장에서 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과 다른 이후 홍상수 영화들을 조금 반복이랄지 변주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 뒤에 그것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조금 저희가 대화를 해보는 그런 기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상수의 필모그래피를 대체로 뭔가 인드라만 같다, 거미줄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리 이게 물리적으로 1996년 장편 데뷔작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뭔가 홍상수 필모그래피의 진정한 의미적인 시작으로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끝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말할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 대화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이 바로 다음에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개의 주제들을 들으시다 보면은 조금 공감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인섭 평론가님께서 이 영화를 기반으로 한 몇 개의 테마를 다른 홍상수의 영화들과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그때 기획기사에서 썼던 것처럼 테마들을 각자 몇 개씩 선정을 해서 공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대담의 배경에 대해서 살짝 첨언을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뭔가 홍상수 영화의 딱 시작이다라고 규정을 짓기보다는 사실 이게 이 여행자의 필요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홍상수 영화들에서 반복되고 변주되어 온 테마들을 다루는 것과 또 이제 이 데뷔작을 두고 테마로를 접근을 취하는 건 조금 다른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마치 자칫하면 이제 당대 영화가 제작된 환경이나 조건들을 다소 좀 간과한 채 지금 홍상수 영화들에서 발견되는 그런 테마의 영향들이 데뷔작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 영화의 요소들을 결정을 해버리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뷔작과 그 이후의 영화들을 뭔가 비교하거나 소급해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영화 전반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궤적을 살펴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영화라는 제작의 환경과 그 조건이 영화와 관계 맺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시대상을 느슨하게나마 포착하는 작업이기도 해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층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테마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즉각적으로 생각이 났던 게 이 영화에서 아파트를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사실 이 아파트의 모더니티를 다루는 어떤 90년대 한국 영화로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살펴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비중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꽤나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그 서울의 풍경, 90년대 서울 풍경이 제일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비교적 최근에 홍상수 영화를 살펴보면 그 영화의 배경이 이런 아파트나 뭐 세련된 장소보다는 굉장히 전원적인 공간, 혹은 한 사람의 생활 양식이 굉장히 깊게 배어들어 있는 곳이거나 뭐 여행지의 낭만적인 거처가 주된 배경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굉장히 전형적인 중상층의 아파트라는 장소는 확실히 조금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아파트는 총 2번 등장을 하는데, 먼저 고경과 동물 부부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또 동물 친구가 사는 전주 아파트가 있죠. 그때 그 아파트는 굉장히 좀 도식화된 기능처럼 활용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그런 서울의 도시와 중산층의 어떤 모더니티의 욕망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굉장히 딱 명시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명확하게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보경이 신문을 읽고 그 신문에는 어쩌면 그 효석의 효석의 죽음을 야기한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안고 아파트 베란다를 향한 다음에 창문을 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아파트라는 공간이 굉장히 추락의 충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불안 같은 게 감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살펴보고 싶은 최근작은 그 당신 얼굴 앞에서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 동생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상욱이라는 주인공이 머물게 되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너무 높아서 자기는 창문 근처에도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추락의 충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적은 불안 혹은 어떤 불안함을 가지는 장소인데 사실 그 당신 얼굴 앞에서라는 영화에서 이제 돼지가 물에 빠진 날처럼 이 아파트가 뭔가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모델을 풍자하기 위한 그런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사실 아파트라는 무대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번화한 생활 공간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날카로운 풍자를 위한다기보다는 그저 이 영화에서 아파트는 마치 그 사옥의 동생의 잠든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진실의 풍경 중 하나에 가깝게 스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화하고 보편적인 사물의 세부를 관측해서 특수한 시적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김병길 평론가의 표현에 드린 건데 이게 뭔가 홍상수 영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당신 얼굴 앞에서라는 영화는 분명히 굉장히 비슷한 작업을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작업에는 어떤 추락의 충동 혹은 어떤 죽음의 유혹 같은 불안이 개입을 하는데 사실 이 아파트라는 것은 시적으로 가공하기에 충분히 일상적인 대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낭만화될 수 없는 자본이나 시스템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홍상수는 이 아파트라는 공간의 세부를 관측해서 특수한 시적 감각을 제공하려고 시도하면서도 그런 시도가 마주하는 어떤 우정의 불가능성이 뭔가 시대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지금과 관계되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아파트의 모더니티라는 측면에서 사실 198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일련의 한국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창동 감독의 초록 물고기라든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이제 묻혀버리는 그런 이야기, 혹은 봉준호 감독의 플란타스기 같은 이제 영화는 아예 그런 복도식 아파트를 풀프레임으로 잡음으로써 그곳의 전경을 아예 스크린에 표면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정지우 감독의 해피엔드 같은 영화도 이제 아파트 바깥 거실 창 유리에서 그 안에 그런 현대적인 부부의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되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끝맺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또 생각이 드는 거는 그렇다면 홍상수는 그 근래의 다른 아파트의 모더니티를 다른 한국 영화들과 또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저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기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홍상수의 영화에서는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모텔, 여관방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사실 모텔, 여관방, 아파트의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 별다른 질적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영화를 보셨기도 했지만 이 동우와 이제 보경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함께 식사를 도란도란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계적이고 이상하고 차가운 섹스만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모텔이나 그런 여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호가 이제 출장을 갔을 때 방문을 했던 이제 모텔방에서는 성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효섭과 보경이 갔던 여관에서도 그런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공간 안에서, 이 세 개의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홍상수의 이후 영화들과 어떻게 이어지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홍상수의 배드신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영화가 아마 제가 오키의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정사가 등장했던 건 오케이 영화가 마지막인데 저는 그래서 오케이 영화를 하나의 기점으로 딱 끊어버린다면은 그 이전에 나왔던 홍상수의 여관이나 그런 모텔 같은 것들은 비슷하게 상황이 됐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를테면 그에 이어졌던 뭐 오수정이나 생활의 발견이나 뭐 극장전이나 이런 곳에서는 모두 모텔 안에서 비슷하게 사람들이 좀 섹스하다가 섹스에 실패하거나 그런 공간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뭔가 죽음의 충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최근 영화들을 보면은 이를테면 여행자의 필요를 보면 거기서는 하성국 배우랑 조윤희 배우가 모자 관계로 나오는데 같이 김치찌개를 먹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이 홍상수 영화의 이런 플로우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의미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저는 그렇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다음 테마도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원단? 네. 그래서 방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하나의 테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파트의 모더니티에 관한 그런 공간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영화의 원작을 한번 소환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말할 때 원작인 고려서의 낯선 여름은 크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 개봉을 했을 때부터 원작과 영화가 너무도 판이하다. 이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 이 영화가 원작에서 떠온 것은 겨우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그 인물들의 직업과 관계성. 이를테면 보경은 작가고 효석은 작가고 보경은 누구인데 둘이 이제 외도를 하고 뭐 이런 관계만 딱 그대로 떠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은 홍상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주원부원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의 사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낯선 여름이라는 책을 보시면 돼지가 물에 빠진 날에 묘사된 주인공들의 모습,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너무 흔한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을 때 그런 인물들의 외양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홍상수의 경우랑 조금 특별하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설에서는 이제 보경이라는 인물이 되게 긴 생머리에 배꼽같이 하얀 얼굴을 갖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죠. 갈색 단발머리에 그냥 적당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석의 경우에는 되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스포츠형 미남상이라고 원작에서 묘사가 되는데 소설에서는 뭐 김혜성 배우님 물론 젊은 시절에 멋지셨지만 그런 이미지는 아니죠. 뭔가 어깨가 넓고 키가 크고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작가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주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홍상수 감독이 늘 영화를 만드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인터뷰나 비평에서 언급이 됐듯이 홍상수 감독은 특정한 공간 혹은 사물 혹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들의 이미지를 보고 자기의 것으로 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거칩니다. 이를테면은 다른 그런 문학의 제목을 빌려온 영화들이 있죠. 이를테면 휘트먼의 시의 제목을 빌려온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든지 소사키의 소설의 제목을 빌려온 그 후라든지 아니면 안세전을 변주했다고 말하는 극장전이라든지 그렇다면 그 원작에서 홍상수가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딱 그 제목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소설을 개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제목만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다 벗겨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그 영화를 만들려면 텍스트라는 것을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채우냐라고 했을 때 이 돼지가 물에 빠진 날의 제작 과정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홍상수 감독이 이 영화의 내용을 조금 그대로 가져가면서 영화의 분위기만 조금 이렇게 낮추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각색을 한 것이죠. 가벼운 각색만 한 것이죠. 거기에는 또 당시에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차치하고 그 시나리오를 한번 폐기했다고 합니다. 영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 이 영화의 각본가들에게 그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썼던 그런 보경과 효석과 그런 민재의 얼굴이나 모습을 상상해봐라. 그리고 그러한 외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낼 것 같은지를 써봐라.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영화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홍상수 감독이 각본에서 한 일은 그것들의 시간선을 나눈 것 뿐이었습니다. 3악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영화가 3번의 암전이 있고. 아무튼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 만드는 방식이 구요서의 낯선 여름을 체험하는 방식에 아주 굉장히 많이 묻어 있고, 또 그것이 영화 내부적인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건 효섭이 민재에게 자기의 소설 작품을 보여주면서 자기적인 거는 보라, 이런 마지막에 여자가 죽는 건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기성, 상투성, 진짜 가짜 이런 것들은 이 홍상수 영화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소재이고 단어인데, 그냥 이런 단어가 먼저 첫 번째 영화에서 나왔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영화의 장면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재밌어집니다. 네, 해변의 여인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김승호 배우가 그 고현정 배우에게 이상한 도형을 그리면서 자기의 창작론이랄지 철학 같은 거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고현정 배우가 이제 외국 사람들과 몇 번 사귀어 봤는데, 내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네가 외국 남자들과 뭔가 밤을 보냈던 시간이 자꾸 이미지로 쳐들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기기 위해 내가 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빨래하는 모습, 네가 라면 끓이는 모습, 네가 밥 먹는 그런 이미지들을 내 머릿속에 새로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지랑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정확히 이제 홍상수의 창작력과 거의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효섭이 민재에게 말했던 그런 결말론이 인위적이지 않아라고 말했던 건, 자기적이지 않아라고 말했던 건 이러한 텍스트에 의뢰 붙을 만한 그런 죽음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자기는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홍상수는 그런 텍스트, 자기가 본 것들의 이미지에서 읽은 것들의 그런 작품에서 모든 내용 텍스트를 벗겨낸 다음에 자기만의 이미지로 치워내낸다. 또 자기만의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라는 단서가 돼지가 물에 빠진 날, 그리고 낯선 여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제가 언급드렸던 해변의 여행에서 나온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 연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이미지 말씀해주셔서 저는 이건 또 약간 다른 차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해변의 여인의 예시를 주신 것처럼 이미지와 싸우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많은 영화에서 반복되는 대사인데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질문 자체. 그러니까 사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미지의 물질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또 홍상수의 최근 작에서 되게 전면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어떤 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이 결벽증을 가진 남자의 성격을 조금 의문을 받는데요. 사실 이렇게 홍상수 영화에서 그러니까 약간 의처증에 가까운 강박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고집이나 신념 때문에 특정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혹은 남자들의 내면은 정말 수도 없이 묘사가 되는데, 이것이 특정한 행동 양식으로서, 그러니까 몸에 그런 감각이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묘사된 적이 사실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결벽을 가진 몸이라는 건 굉장히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벽이라는 증상을 강하게 하는 감각이나 태도 자체는 홍상수 영화에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은 사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감각일 수도 있고, 앞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영화의 물질성, 이미지의 물질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 또한 결벽의 한 증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적인 무한해서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이 나간 이미지로 영화를 촬영했고, 그게 그 중에서 인물이 처한 어떤 상태에 대한 굉장히 그 이미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홍상수 영화가 화면의 추상성에만 몰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결벽이라는 것을 어떤 감염을 피하려는 충동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홍상수의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가 이야기에 매몰되거나 이 극영화라는 형식이 내러티브나 서사라는 의미의 층위로 감염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감시하면서 영화의 구조를 부각시키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결벽증이라는 것의 변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떠올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결벽증이라는 차원,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결벽증이라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하나 재밌는 게 홍상수 감독이 인터뷰에서 예전에 밝혔던 게 있는데요. 자기가 정말 마지막에 찍고 싶은 것은 뭔가 블랙홀, 완전히 검고 완전히 구형 같은 것을 찍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걸 바꿔 말하면은 정말 결벽증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정말 깔끔한 그 이미지를 찍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영화 만들었던 방식을 되돌아보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감독님이 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인용을 하자면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천박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자신이 현실에서 봤던 것, 현실에서 읽었던 것,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모두 가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같아서요. 어쨌든 결벽증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생각하는 결벽증적인 이미지는 무엇인지, 또 자기가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키는 그런 일종의 정원명령 같은 천박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결벽증도 아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물원에서가 저도 최근 근작, 홍상수 감독이 내놓았던 근작 중에서는 가장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너무도 중요한 영화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또 준비해온 테마들을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돼지가 원래 빠진 날에서 좀 눈여겨봤던 것이 사실 이 영화에 돈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교환하는 어떤 몸짓이나 손짓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로베르 브레송의 돈처럼 완전히 그런 방식을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꽤나 그 돈이 교환되는 경로를 충실하게 따라나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이때 이 돈의 교환이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와 C 혹은 C와 B 사이에서 발생하면서 계속 어떤 교환의 경로를 넓혀나가는 그런 흐름을 봤는데 예를 들면 영화 초반부에서 그 민재가 효섭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효섭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맞붙는 장면은 아니지만 어떤 장면에서 이제 유치장에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벌금을 빌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장면을 이렇게 맞붙여 보면은 효섭이 민재에게 진 빚이 민재가 아니라 제3자에게 되갚게 되는 그런 구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섭이 민재한테 돈을 빌리고 그걸 엉뚱한 남자한테 갚은 거죠.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하게 보경이 지갑을 도둑맞고 그 택시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 미처 치르지 못한 돈 혹은 이렇게 1대1로 성사되지 못한 이 교환이 이 교환의 실패가 영화 내내 어떤 정서적인 불편함 같은 것으로 남아있고 그게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떤 살인이라는 불가능함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항상 교환이라는 절차를 갈구하는 돈의 폭력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불안함이 상당 부분 그런 폭력의 기운에서 온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돈은 때로 사물과 교환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간접적으로 교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령 그 지갑을 잃어버린 보경한테 돈을 빌려준 효섭의 이웃집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보경이 사라진 뒤에 그 보경이 문에 끼우고 가는 쪽지를 훔쳐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돈과 편지가 교환된 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약간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재가 효섭을 위해서 구두를 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 구두가 네, 민수가 그 구두가 그렇게 연결됐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극장에서 다시 보니까 그 구두가 똑같은 구두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어떤 돈과 교환 그것의 흐름을 추적하게 만드는 이 영화의 그런 충동 같은 것 그것이 이 영화의 굉장히 불안함 같은 걸 구성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범죄 현장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이런 교환의 폭력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상수의 영화에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노골적으로 다뤄지잖아요. 그런데 저 이제 그 홍상수의 어떤 작품들의 분기마다 어떤 식으로 이 돈이라는 게 다뤄졌는지 그 변화까지는 촘촘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관련지어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영화는 밤과 낮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 돈이 돼지가 오물에 빠진 것처럼 폭력이나 어떤 시스템과 결부되기보다는 서사를 진전시키는 충동 혹은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수사를 피해서 파리로 도망쳐온 남자의 그 굉장히 빈곤한 직업 사정 자체가 이야기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돈이 없어서 계속 민박집을 가거나 그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빚을 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돈 자체가 화면에 거의 출연하지는 않는데 이 남자가 지내는 민박집의 어떤 찢어진 소파 그리고 남자가 밀 가방처럼 들고 다니는 비닐봉지가 있어요. 그 비닐봉지가 굉장히 돈 없음 이런 조건을 환기하는 이미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홍상수는 돈의 문제를 단순히 그 서사의 어떤 동력으로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층위에서 그런 어떤 서사적 동력으로서의 돈이라는 어떤 힘을 암시하는 형상을 화면의 층위로 불러들이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돈이라는 어떤 계속해서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들고 그 세계의 구조를 구성하는 어떤 비가시적인 층위를 서사의 차원이 아니라 화면의 차원에서 묘사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스로 촬영을 도맡기도 하는 홍상수 감독 본인이 그런 최근 영화들을 봤을 때는 이제 카메라가 점점 경량화되면서 초점이 맞지 않다거나 과노출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이런 화면 자체가 저는 좀 그러니까 제작 방식으로서의 그 돈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고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손신의 평론가님이 여행자의 피로에 대한 리뷰에서 이 홍상수 영화가 나날이 단출해지고 있고 영화 제작을 둘러싼 어떤 조건들을 숙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데 저도 비슷하게 이 홍상수 영화에서 돈이라는 것의 역할이 지극히 너무 일상적이어서 종종 극화되지 않는 생활의 미시적인 면모들을 픽션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인 동시에 그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물질적인 덩어리와 계속해서 접속을 하면서 이 자본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추상화시킬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 위한 요소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런 마지막에 왜 민수가 그 살인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답을 살짝 해주신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한 질문이 지금 카카오톡에도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와 있어서요. 제가 생각한 그런 결말의 그런 사유랄까 그것도 한 번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가지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제 그런 인물들 간의 그런 교환 혹은 거래 같은 것들이 계속 일련으로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불균형적이기도 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 교환의 가치가 가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런 교환의 과정이 조금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 이제 이를테면은 저희가 너에게 원수를 갚겠어 라는 말을 할 때처럼 뭔가 갚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이제 민수가 자기의 그런 원한과 그런 질투와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갚을 거야 라면서 죽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의 이유를 제가 조금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의 개입 것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또 그런 거죠. 민수는 그 도경과 효석이 그 옥탑방에서 계속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개입을 이기지 못한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변의 여인의 그런 김승호 배우가 연기했던 중래처럼 뭔가 그렇게 사유를 계속하면서 그런 이상한 도형을 그리면서까지 계속 나는 이미지와 싸울 거야, 그래서 이미지에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혹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민수는 그러지는 못한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현실을 초과할 정도로 그것에 목매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미지에 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홍상수 감독이 조금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돼지 우물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꿈과 현실 뭐 그런 것들의 층위를 사실 홍상수 영화에서 가르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기도 하고 조금 무용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런 상상의 현실들이 딱 화면에 나타났을 때 이 이미지가 과연 무엇을 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물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해독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 카카오톡방에 질문을 꾸준히 저희가 했던 발언들이나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답변해드리거나 마지막에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민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완전 이렇게 도식화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민수라는 인물은 사실 그 관계의 측면에서도 소외되고 뭐 유치장도 막 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본의 흐름이나 그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그런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그 바깥의 그 인연들이 그 내재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불안한 기운 그게 어떻게든 뭔가 관계를 망친다거나 관계를 파괴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어떤 예감 혹은 불안 같은 걸 이 영화에서 어떤 서늘함이나 불안 같은 정서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장에서 소개한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은 이 영화가 이전의 한국 영화 문법에서 벗어난 서사 구축 방식을 보여줬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 영화가 왜 서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냐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여기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거를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장 낯선 여름에 사실 보시면은 되게 통속적인 그 당대의 멜로 드라마거든요. 되게 도시인들이 잠깐 일탈해가지고 엄청 멋지고 예쁘고 환상적인 사랑을 나눈다. 그런 일종의 통속적인 멜로 드라마가 한창 있었고 영화의 작곡조차 영화의 서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던 당시에 그런 캐스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면에서 조금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도 혹시 저도 이거에 대한 이미 많은 학술적이고 그 굉장히 공식적인 전문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영화는 굉장히 퍼즐 같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세공된 퍼즐 같고 그런 서사의 퍼즐을 맞춰가는 어떤 지각적인 게임의 관객을 참여시키는 영화고 이것과 관해서 떠오른 게 이제 이 홍상수가 이제 서사 영화 그러니까 극영화의 형식을 가지고 일종의 구조 영화적인 실험을 한다라고 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굉장히 미니멀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이야기의 진행 방식 이게 사실상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 뭔가 이야기의 의미나 어떤 뭐 인물의 뭐 성격 이런 것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복수적이고 다면적인 세계, 이 존첩 같은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야기의 불확정성 같은 것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대체를 하면서 이 영화의 구조 자체를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제 영화라는 것을 구성하는 어떤 논리적인 물질적인 속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화를 번역을 한다는 점에서 구조 영화적 실천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영화가 가진 어떤 미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결정화된 영화 보기라는 체험이 아니라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없는 그 복수적이고 다면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동시에 응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관객의 지각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신 실제 90년대 후반에 한국 영화계를 관통하신 관객분들이 아마 저희보다 이런 부분을 더 체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영화가 기존의 그런 한국 영화들을 대신하는 점에서 크게 두 가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사를 조금 퍼즐화했다는 거, 관객의 지각을 참여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은, 즉 이제 공급자들이 장르화시켰던 그런 드라마투르기 같은 것들을 이제 무너뜨렸다라는 면에서 한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공식처럼 말해지는 것은 이제 90년대에 뭐 좀 사회적으로 거대 담론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술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를 따졌을 때 이제 나온 그런 인간들의 정말 미시적인 일상사들을 다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굳이 뭐 이런 원작 낯선 여론처럼 그것을 환상적이고 조금 통미적이게 이룬 것이 아니라 지켜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소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지금 아파트에서 부부들은 이렇게 비정하게 살고 있습니다를 보여준 영화로서 기록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 영화를 보면은 그 꿈도 질문에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전의 영화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맥락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먹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뭔가 정석적인 플롯과 내러티브가 정해져 있는 영화에서는 사건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뭘 먹을 그걸 먹을 시간이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효섭이 이제 육개장을 먹고, 뭔가 사건이 무너지고 나면 이 사람이 항상 뭘 먹거든요. 그 뭔가 자기가 만난 약속이 무너졌을 때 육개장을 먹고, 그리고 그 민재도 이제 효섭한테 그 정육점 앞에서 막 내놓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만남이 저절되니까 어디 가게 가서 만두를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영화의 인물들은 그런 사건에게 거부당했을 때, 이제 영화의 사건이라는 거는 고정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거는 그냥 뭐 먹고 쓱사는 것밖에 없어 라고 이제 비정한 투로 영화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꿈속에서도 먹는다는 게 또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여기 질문에서도 언급하셨던 그런 보경의 꿈속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동무는 막 라면이랑 김치 끓여 먹고,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케이크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오늘 얘기의 주제가 다른 홍상수 영화들과의 연결이었다 보니까 또 다른 영화를 자꾸 언급하게 되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대표적으로 꿈에서 뭔가를 먹는 장면이 또 이제 홍상수 감독의 영화의 극장전에서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기호 배우가 모텔 명함방 같은 곳에서 엄지원 배우와의 섹스에 또 거기서 또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를 한 후에 꾸는 꿈인데, 문을 열고 딱 계단으로 나가면은 웬 금발의 그 서양인 젊은 여성이 푸른 사과 같은 거를 막 쪼개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너도 먹을래? 막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 꿈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음식, 라면과 케이크를 먹었고, 극장 전에 이 이기호의 꿈에서는 왜 평소에 보지도 못할
할 그런 이미지, 뭐 서양 여자가 사과를 먹는 이미지가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조금 유예를 하고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또 먹는다, 또 음식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보셨다시피 이제 그 종업원, 고깃집 종업원이 형사들에게 음식 국물 같은 걸 쏟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음식이 냄새라는 걸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비유하자면은 기생충에서 그 기택의 몸에서 뭐 무말랭이 냄새가 난다는 것처럼 이런 추레하고 좀 예의 없는 작가에게는 그런 되게 음식 쉰내 같은 게 난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홍상수의 영화에서 나오는 뭐 음식, 냄새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어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영화들을 계속 말을 하면은 일단 사례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키우 영화라는 영화에서는 이 대학 교수로 나왔던 문성근 배우가 이제 정유미와 그 어린 그 학생과의 일정을 끝마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밤의 골목길에서 막 퇴하고 토를 하는데 그게 쭈꾸미인지 문어 같은 이상한 그 야채동물이 그냥 생으로 눈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 사실 의미할 것도 없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이 어린 그 학생 꼬셔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있는 대학 교수에게는 이런 비린내가 나는 거야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일전에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여행자의 필요에서는 그런 조용히 배우와 하성욱 배우가 같이 모자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이 공간에는 김치찌개의 푸근한 냄새가 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싶기도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가장 단순한 명제가 사실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홍상수 영화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둘 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냄새가 날 것 같아. 효섭에게는 그냥 그런 나쁜 고깃집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날 것 같아. 나쁜 대학 교수에게는 비린내 날 것 같아. 좋은 모자 관계가 있는 식탁에는 좋은 김치찌개 냄새 날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후의 상황이 조금 더 실마리가 잘 풀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왜 그렇다면은 그 극장전 이기호의 꿈속에서는 그 성인이 사과를 먹었냐, 그게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또 웃긴 게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60대 거구의 그 남미 쪽 할아버지가 자두를 먹는 게 원래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외국인 배우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대체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홍상수 감독이 이 꿈장면에서 중요시 여겼던 건 무엇이냐? 외국인이고 과일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일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좋고 푸릇푸릇한 냄새가 나겠죠? 자두와 사과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 꿈을 꿨던 이기호 배우는 섹스에 실패했으면서 굉장히 쾌청한 기분으로 밖에 나서거든요, 연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 홍상수의 영화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냄새 같은 것들은 그저 딱 그때 상황에 그 인물들이 맡을 법한 혹은 그 인물에게 어울릴 법한 냄새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게 홍상수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요소들, 일단은 또 말씀 못 드린 것들이 꽤 있는데 뭐 주종의 변화, 소주에서 막걸리로 가는 그런 변화들 같은 것도 다 그런 방식으로 되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뭐 저의 하나의 독해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니까 후각의 관계라는 측면은 잘 생각을 못했는데 짚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어떤 직관에 가까운 직관 혹은 단순이라는 걸 저는 약간 인위성 혹은 통속적인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저는 그 오피의 영화에서 이제 영화과 교수 역할을 맡은 이선균이 학생이 만든 영화를 보면서 인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는 이 소설이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대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홍상수의 영화에서는 항상 그 굉장히 인위적인 것과 혹은 그것을 반대함으로써의 어떤 인물들이 항상 갈구하는 진짜 혹은 뭐 진실에 가까운 것, 이것이 항상 긴장을 이루는데 이 홍상수 영화가 가진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힘에 대해서는 되게 자주 논해지지만 사실 그런 자연스러움이
이런 인위성에 대한 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저는 잘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령 그런 남자와 여자, 연애와예도, 그리고 뭐 일상적인 것과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이런 구도 자체의 인위성을 폭로하면서 이렇게 양분된 세계를 계속해서 가로지르는 그런 픽션의 긴장이 홍상수 영화의 어떤 영화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돼지가 물에 빠진 날을 생각해보자면 어떤 외설 혹은 폭력이라는 그 인위적인 테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인용을 하자면 이제 유현수 평론가가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영화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10년 전의 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언급하자면 이 영화가 이야기의 구체성을 약화시키고 대신 어떤 구조의 형상적 힘의 활력을 부여하는 영화이지만 그럼에도 홍성수가 이 영화의 진로를 끌어들인 어떤 단어, 이미지, 상황의 불편함과 외설성으로 인해서 그런 구조적 과감함에 깊이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다고 이 외설성이라는 게 그런데 왜 이 영화의 진로로서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 영화의 진로로서 상황의 불편함과 외설성을 끌어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굉장히 홍상수 영화를 많이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남녀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단순히 그 성애적인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 픽션으로 변주되는지 다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 불설성이라는 게 구조의 형상성이 영화 전체로 표상되는 것에 마비시키고 또 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이 외설성이라는 거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긴장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화가 축소하고 있는 어떤 구조가 위험하다 혹은 무너져 내리려 한다라는 신호에 대한 굉장히 감각적인 방식의 표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성교나 그러니까 섹스를 다루거나 외설을 다루는 모든 영화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홍상수 영화는 유독 그런 구조의 힘과 이야기의 진로가 항상 어떤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감각의 음란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현수 평론가가 이 영화 여자 남자의 미래다라는 영화를 두고 구조의 유희에서 비롯된 감각의 음란함을 실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오케이 영화 이후에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주되고 있고 혹은 어떻게 남아있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최근에 홍상수 영화에서는 그런 노골적인 외설성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그냥 사는 것에 대한 굉장히 투박한 화두 그리고 고민들 이걸 자체를 그 영화나 서사의 굉장히 인위적인 토대 통속성으로 다루면서 여전히 그런 어떤 감각의 음란함 같은 걸 실험하고 있다고 느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은 그런 성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감각의 유희라는 측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가령 그 탑이라는 영화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그 탑에서는 이제 그 영화가 점점 그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이제 시공간이나 어떤 서사들이 굉장히 뒤엉키잖아요. 그런 구조처럼 그 영화의 시공간과 서사가 잠정적인 상태로 변모하면서 불확정성이라는 감각이 삶을 완전히 덮쳐버리는 체험? 약간 그걸 저는 감각의 음란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상수의 영화를 보면은 또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영화들을 보면은 이야기는 되게 평범한 것 같은데 구조적인 도전을 통해서 뭔가 영화의 그런 좀 짜릿한 감각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홍상수 영화에 대해서 뭔가 칭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사람이 31편이나 영화를 찍다 보면 재미없는 것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하루 같은 영화, 30번째로 나왔던 우리의 하루 같은 영화는 그래서 되게 재미없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감각적이고 외설적인 그런 구조의 마력 같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홍상수라는 작가가 그래서 되게 곤란함에 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히 투박한 이야기만 남겨두었을 때, 그리고 아주 단출한, 그냥 거기, 우리의 하루는 사실 크게 뭐, 그 두 개의 막이 연결되거나 이런 크게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되게 매력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구나, 이 사람의 영화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31번째 영화로 나왔던 여행자의 표현은 또 다르거든요. 이 영화는 구조도 특이할 뿐더러 사실 이야기의 설정도 되게 사실 이건 상투적이거나 투박하지 않습니다. 불량소에서 온 50대? 60대의 그런 여성이 한국의 젊은 뭐 20, 30대 남성과 뭐 동거하고 뭐 호락이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제 홍상수라는 감독도 뭔가 이야기의 그런 외설성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야기에 조금 몰두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주신 것 중에 되게 흥미롭게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서요. 20세기부터 극장을 다니던 관객들에게는 뭐 이미 홍상수를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활동을 하기 시작한 저희 같은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홍상수는 좀 어떻게 다가왔고 어떻게 보게 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유해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돼지가 오물에 빠진 날보다 어립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뒤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질문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홍상수라는 감독은 이미 완신전에 올라 있었고 제가 이 사람의 영화를 개봉하고 처음 봤던 거는 아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게 아마 2016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2015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 영화가 천국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극장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를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왜 만신전에 올랐는지는 알겠다라는 단출한 감상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물론 감상들이 쌓이긴 했지만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90년대생이시기 때문에 저랑 또 비슷한 환경에서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처음 봤던 영화는 북촌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 2살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런 홍상수의 북촌방향을 처음 보고 조금 들었던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북촌방향에 대한 글을 보고 좀 드셨던 생각이 있을까요? 사실 이미 그 비평적으로 많은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는 좀 의식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서 저도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감흥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아니라 보이스오버의 활용이 굉장히 이제는 뭔가 홍상수 영화의 인상처럼 자리 잡았는데 그 제가 아까 언급했던 어떤 그 유해성 평론가의 글만 보더라도 1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밤과 낮에서 그 시도되고 있는 어떤 에세이 영화적인 어떤 경향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의구심 같은 걸 표현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렇게 뭔가 굉장히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홍상수 영화에 대한 평가나 이런 특징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실험과 의구심과 그것을 뭔가 넘어가거나 혹은 미치지 않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르게 됐다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계속 사후적으로 지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도 데뷔작을 봤지만 이렇게 계속 어떤 홍상수 영화의 어떤 변화나 이런
진화의 계기들 같은 걸 추적을 하는 거는 이게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이 영화 감독이 가진 어떤 일관적인 작감 같은 걸 구성하려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거의 그냥 수사에 가깝게 되게 상투적으로 자리 잡은 이 비평의 언어, 특히 홍상수 영화를 논하는 이 비평의 언어를 다시 재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지속적인 의구심 같은 것들이 들었던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상수 영화를 이제 제가 처음 보고 그 전에 나왔던 20편의 영화를 이제 쫙 이제 연달아서 보다 보면은 이게 뭐 좋은 걸 해서 반복하고 변주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일종의 설정들 같은 것들이 이분은 항상 본인이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이미 본 것, 이미 있는 것에서 계속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그 시카고 예대 영화과 아마 나오신 것 같은데 홍사성 아버님께서 거기 동문은 아니지만 그 과를 같이 나온 교수님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화를 짧은 80년대에 나왔던 미국 실험 영화 더 엣지 오브 더 시라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미지가 한 남자가 바다로 걸어가는 이미지가 주되는 영화인데 그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그 배우님 신석구 배우님의 장면이랑 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모든 영화가 원전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이 택한 이런 조금 모방이랄지 자기 체험의 방식이랄지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우리 지금 시대에 제가 보기에 좀 어떤 의미로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관습적으로 이 사람의 영화를 좀 도식적으로 뭐 산막 구조면은 이 구조 간에 어떤 연결이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영화는 인드라망처럼 모든 게 관계되어 있는 영화니까 다른 영화도 봐야 되고 다 연결시켜야 되라는 강박이 사실 오늘 대담으로도 조금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사견을 얻자면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의 21 기획기사의 처음의 아이디어는 사실 그 홍상수의 31편의 영화를 좀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좀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면 돼지가 물에 빠진 달에서 우리 성의까지는 뭐 그 사람의 초기, 뭐 어디서부터 또 밤의 해변의 혼자까지는 뭐 중기, 그 이후로는 후기, 뭐 이런 식으로 한 4-5명의 필자가 바라보는 좀 젊은 평자들, 뭐 평론가님 포함해서 바라보는 그런 홍상수의 타임라인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평론가들에게 좀 혼났습니다. 왜 홍상수의 필모그래피를 그렇게 보려고 하냐. 그 사람의 영화는 뭐 그렇게 직선적으로 나눌 수 있거나 뭔가 단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어느 정도의 기시감을 느꼈던 거죠. 내가 교수님들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는 왜 그렇게 보면 안 돼? 내가 보기엔 그냥 좀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뉘는 것도 있는데 라는 반항심이 최근 들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질문에는 그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만 이제 답변을 살짝 드리면 시간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카톡에 있는 질문 말고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는 객석에 계신 분들이 혹시 카톡 말고 그냥 대면으로 마이크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데 혹시 의향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맨 앞에 계신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그 영화에서 인물들이 무엇을 먹는 것이 그 음식에 해당하는 냄새가 그 인물에게 어울리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영화에서 초중반쯤에 이제 그 효섬이 이제 끌려가고 나서 그 가방을 받고 안에 그 불륜을 하던 유부녀가 줬던 그 사과를 다른 인물이 꺼내서 이렇게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만 생각했을 때 이제 같은 선후배들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날 법한 냄새와 사과의 냄새가 딱히 연결이 되지는 않는데 혹시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제가 냄새 말씀 잘 들어주셨어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냄새의 논리로 당연히 하나의 렌즈로 모든 것을 정답처럼 도식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저의 나름의 렌즈대로 만약에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런 사과가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용이 줬던 마지막 무언가 푸릇푸릇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복용의 채취가 아직 묻어있는 마지막 유산이었다는 것, 그리고 왜냐면 그 뒤에 보면은 사실 그들이 또 다시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눈 장면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굉장히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저의 해석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너무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신빙성이 갈 만한 그런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의 하루라는 그 영화에서 기주공 배우가 드시는 그 라면에 고추장 풀어먹는 거 그게 왜 화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발상이다. 근데 그게 사실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영화에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고추장 풀어서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장면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뭐 이 영화들이 대단한 구조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이미 예술적으로는 거장인데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는 푸근한 할아버지가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서도 그 원로 화가분이시거든요. 고현정 배우의 남편으로 등장하시는 분. 그분이 이렇게 고추장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에서도 기주공 배우가 고추장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풍길 법한 뭉근하고 매콤한 냄새 같은 게 난다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완벽한 대구의 예시는 될 수 없겠지만 최근 등장했던 이제 존 포드론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미국 영화감독 존 포드의 모든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적인 그런 반복들을 캐치를 포착을 해서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고 지금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의미화할 수 있느냐. 그게 뭐 감독의 의도이건 아니면 실수이건 상관없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것을 잘못 봤고 잘못 기억했을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만이다라는 조금 그런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답변 괜찮으실까요? 저는 그 아까 말씀 이제 이걸 공유해 주신 거 보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또 그 음식 같은 걸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됐는데 이제 그 효섭이 영화 초반부에 이제 원고지를 옆에 두고 막 밥을 먹는 장면에서 그 원고지에도 국물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지어서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과는 사실 저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저도 다시 보면서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 가방이 이제 효섭의 가방인 것도 몰랐고 왜 사과를 먹지?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저도 그게 효섭의 가방이고 그리고 사실 그 장면에서는 효섭은 어디로 갔는지 뭐 아마 경찰서로 끌려갔겠죠? 어쨌든 그 효섭이라는 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효섭의 주변 인물이 그 효섭의 가방을 들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서서히 그렇게 옆에를 세워버리는 그런 탈선의 상태라는 점에서 저는 자꾸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걸 그런 지점에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서사의 기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이제 효섭이 그 음식점에서 갑자기 그 벼룩담을 보는 장면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이제 원작을 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시공간적인 배치는 그 황장수 감독이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튀어들거나 혹은 중심 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게 누구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인지 모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서사적으로 촘촘한 영화이면서도 굉장히 이상한 빈틈을 많은 그런 것이 공존하고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어떤 퍼즐로서의 영화 혹은 서사의 실험 같은 것이 뭔가 이 데뷔작에서 적극 능력이 발견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론을 그렇게 또
더 조명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음식이라는 테마로 이제 영화를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과 또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빈틈을 만들게 되는 서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백록담 그림을 보고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또 음식의 그런 기능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실패에 부닥쳤을 때 찾게 되는 거는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육개장과 만두를 먹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이 음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아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뭐 대담이라는 형식이라고는 했지만 저희의 조금 자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되게 좀 관객분들을 좀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 되게 풀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무척 바라면서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말씀까지 듣고 나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까지 나와주셔서